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하는 동안 대법원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건데 이쯤 되면 진실게임 수준을 벗어나 뭐가 사실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듯합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단과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 적이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 여당이 아무 근거 없이 국회를 이용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의 빌미로 삼으려 하는 건지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닌지요. 첫 소식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에 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측근 김모 씨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아껴온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만남은 물론 식사 자리도 없었고 김 씨에 대해선 존재조차 모른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뭘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가 사퇴 요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공격할 정도라면 제대로 된 근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직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라며 변호사로 사시라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는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일방적인 제보에 일제히 보조를 마쳤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한 지도부 7명 중 4명이 해당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뒀다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5월 별 소득 없이 끝난 이른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한 번 더 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한동안 이슈화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은 현재 제보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그동안 사실관계가 더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면책이 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건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제보자의 음성 녹취도 공개했는데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하고 한덕수 목적 비밀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날조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과거 줄리 의혹 등 가짜뉴스 논란을 빚었던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는 청남동 술자리 의혹보다 더 나쁜 짓이네요. 방송에서 절대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잘할걸? 네,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당사자들도 일관되게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도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모 씨도 지난 5월 김어준 씨 유튜브 관계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권력 서열론에 대해 헌법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출 권력 우위 논쟁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주장을 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도 사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복합적인 사법개혁은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가짜 뉴스로 판명난 게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미 넉 달 전에 제기했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보면 4사람이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논의를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 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 제보자가 윤석열 정부 민정 관계자다 이렇게 밝혔을 뿐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자체도 당시 그대로입니다. 지귀현 판사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사진이나 술집 위치라도 공개를 했지만 이번엔 그런 정도의 구체적 내용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 같은데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이런 전제가 좀 붙긴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사법부가 독립을 요구한 직후였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틀 뒤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후 당내에서 탄핵 등 주장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대법관 증원, 그리고 내란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조 대법원장 체제가 걸림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교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자리를 보존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또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의겸 새만금 청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1심 판결이 났지만 이 면책특권 덕분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야당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요. 여당에서 가짜뉴스 근절하자, 징벌적 손해배상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과는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에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이 국회에서 돈다발 사진을 띄워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민주당도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은 인물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을 추진 중인데요. 향후 당내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 높습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나선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들은 자천, 타천,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위 선명성을 강조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당내 지지만 얻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이런 의혹 제기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은 국민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법, 행정권을 쥔 여권이 이전 정부 행위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전전 정부에 대해 진행한 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전담 TF를 만들었고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균형관장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판 적폐청산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지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감사원 운영혁신 TF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업무들입니다. 모두 102차례 조작이 있었다고 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전현희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감사, GP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하수인으로서 사냥개 같은 그런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 감사원입니다. 정상우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가칭 감사원 정상화 TF를 만들어 지난 정부의 잘못된 감사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전 정권 인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기념관 사유화 논란, 예산 집행,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김 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사과, 사죄부터 시작하십시오. 계속된 당신의 망언,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또 한 번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보복 성격이 가장 크고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적폐 모래쇼를 해서라도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사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조국 혁신당 성추문 사건을 두고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의 중징계 처분 때문인데 고승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사안 포함해서 다수의 사건들이 있어서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강연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희가 하니까 저 말을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 당원 자격 1년 정지는 민주당 당규상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2년 전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친다는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7일 당직에서 물러나며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날인 그제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중 한 곳에 나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 맥락을 해명했습니다. 기득권층이 그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원용하면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빌미가 될 줄 몰랐죠. 최 전 원장은 당적을 옮기거나 탈당하지 않는 한 민주당 소속으론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콕 집어 실패 사례로 언급해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여운이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꼽았습니다.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을 잘 못했던 거죠. 대안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승차 거부가 없어 유명해진 타다는 1년 만에 이용자 170만 명을 확보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25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20년 3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대표적인 혁신 발목 잡기 사례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 사례까지 거론하며 혁신을 강조한 겁니다. 저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줬으면 타협을 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지분 환원 방식은 타다의 창업주였던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과거 이미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안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SNS에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를 반성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구속되면서 특검 출범 이후 최초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허구의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된 건지 송무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부인하셨었나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 통일교 측이 전달한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권 의원이 차명폰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 점 등을 들며 권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권 의원은 특검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역 의원 구속은 새 특검 중 첫 사례인데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뒤로도 처음입니다. 영장 발부 직후 권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고 수사가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 때문에 3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오늘 자진 출석했는데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진 기자, 한 총재 조사 끝났습니까? 네,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던 한학자 총재는 약 10시간 만인 오후 7시 35분쯤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없이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있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지난 4일 심장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3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하다가 자진 출석한 건데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특검은 일방적 출석이라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 한 총재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초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118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대리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어 국정원 특보에 임명된 것이지 그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유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그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가 드러났다며 이 전 지사의 남은 공소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자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기 위한 진술을 회유받았던 겁니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고 지난 7월 실태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등에게 검찰이 실제로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점, 특정 공간에서 피의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점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던 수원지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범죄적인 혐의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사건의 결정판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하는 공소 취소 등의 혁신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렇게 검찰 술파티 의혹을 인정하는 법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담당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와 재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술파티 주장에 대해선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사실무근이란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를 맡았던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술파티 의혹을 수사한 경기 남부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불송치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술파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전 부지사 측이 최근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무부 발표와 일치한다며 법무부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감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이전 부지사 변호인은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전면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KT 이용자들에게 소액 결제 피해를 일으킨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 남성 2명이었는데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KT 불법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 40대 중국 동포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말부터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 11시 14분이요. 83만 원어치를 했는데 그 수수료까지 해갖고 99만 6천 원이 결제가 됐어요. 경기도 광명 일대와 서울, 금천, 인천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남성이 소액 결제로 사들인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준 또 다른 중국 동포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장비 중에서 뭐 안테나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나 그다음에 무엇인지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KT 등 통신사 근무 이력을 포함해 전화나 인터넷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해킹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960만 명이 이용 중인 롯데카드의 해킹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도 훨씬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 대표는 내일 직접 사과하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해킹 공격을 17일 뒤에야 파악한 롯데카드. 당시 롯데카드는 유출 데이터 규모가 1.7GB고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 범위도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카드 정보와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카드는 내일 조자진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을 함께 내놓을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해킹 사고는 통신사 정보 유출보다 2차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건 사고 그럴 때 카드 번호하고 뒤에 있는 유효기간 등등만 알면 바로 결제가 되는 곳이 많죠. 핸드폰 갖고는 소액 결제가 한도 내에서만 했고.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수익에만 신경 쓰고 보안 투자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지선 씨는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계속 먹통이었습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대기를 했는데 진입을 못했고 대기가 한 50만 명 정도 됐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출근 시간까지도 입장이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오늘 코레일 예매 사이트와 앱에서 대규모 접속 지연이 발생한 겁니다.
온라인에는 오류가 나서 아예 접속도 못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역대급이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겨우 접속해도 100만이 넘는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너무 아무것도 뜨지 않아서 너무 당황했고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예매창이 떴고 코레일은 사과문을 내고 예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치에 나선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각을 오후 4시까지 3시간 연장했습니다.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등의 기차표 예매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 터널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안에 검게 그을린 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여기저기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 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 화재로 번졌는데 터널 내부는 삽시간의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터널을 지나던 차량 탑승객 등 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5명은 중상입니다. 통장이 많으니까 전부 다 막 차는 상태에서 불이 날락하니까 조금밖에 못 움직였죠. 차를 버리고 나올 때도 연기를 마시니까 쓰러질 정도로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터널입니다. 불이 꺼진 지는 12시간 넘게 지났지만 화재로 훼손된 설비 복구 작업으로 인해 일부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라든지 개방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량도 많지만 연기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부상이라든지 사망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수단 서울 한강버스가 내일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사업 추진 약 2년 만입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오늘 취항식이 열렸는데 구자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 여의도 선착장. 배 2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내부엔 넓게 트인 창문과 함께 150석 넘는 좌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내일 정식 운항을 앞둔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의 출항은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강버스는 내일 오전 이곳 여의도 선착장에서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서울 잠실과 마곡을 기점으로 압구정과 옥수, 뚝섬 등 7개 선착장을 거치며 28.9km 구간을 오가는데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신설됐습니다. 서울시는 성인 기준 편도 3,000원,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을 더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많이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라서 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직장인들한테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 급행 노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검독수리 가족이 제주 한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간간히 한두 마리씩은 볼 수 있었지만 둥지에서 새끼와 함께 있는 가족의 모습이 포착된 건 국내에서 77년 만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날개를 활짝 편 검독수리 암수 한 쌍이 절벽 부근을 빙글빙글 돌며 유유히 날아갑니다. 이내 수컷이 바위 틈으로 날아들더니 나무 뒤 조심스레 숨겨놓은 둥지에 내려앉습니다. 잠시 뒤 솜털이 보성한 새끼 검독수리가 머리를 들어 보입니다. 부화한 지 한 달쯤으로 추정되는데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멸종 위기 1급 검독수리 가족이 지난 5월 제주도 한라산에 둥지를 튼 걸로 확인됐습니다.
암수 한 쌍이 둥지에서 새끼와 함께 발견된 건 1948년 이후 77년 만입니다. 국내에 정말 그 검독수리 번식지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 게 한 15년 정도 전부터인데요. 찾은 순간 매우 신기하고 또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길이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인데 한라산 북쪽 절벽에 지은 둥지도 지름 2m에 높이도 1.5m나 됩니다. 국립생태원 카메라에는 서로 둥지가 가까운 검독수리와 큰부리 까마귀들이 견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검독수리는 넓은 구역에 여러 둥지를 짓는데 번식지는 잘 바꾸지 않아 이 둥지에서 계속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팀은 제주도에 번식 둥지가 더 있는지 조사해 중장기적인 검독수리 보호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경제 논리를 이쯤 되면 다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를 돕자고 한 뒤 여당에서도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정영 기자가 여권의 주장부터 알아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자율 제한과 기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저신용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고 발언한 지 일주일 만에 여당이 화답한 겁니다.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더 낮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신용 리스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건 시장 원리라며 정부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를 빼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행위랑 다를 바가 없어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들 바보로 만든다. 서민과 저신용자는 분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은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으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신용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신용은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일단 신용의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신용은 영어로 크레딧, 트러스트 등으로 번역됩니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위험의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용이 부족하면 위험이 높다는 뜻이고 금리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따라서 돈을 잘 갚아온, 그래서 앞으로도 잘 갚을 것으로 믿어지는 고신용자는 금리가 낮은 겁니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체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담보 잡은 주택을 취하면 되니 그만큼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자체가 상환 여력을 체크하는 거라고요. 신용 체계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선한 정책이 항상 좋은 정책이 될 수는 없어요. 시장 돌아가는 걸 모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자는 겁니까? 금융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가장 큰 오류는 저신용자가 무조건 그 경제적 약자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빌려서 성실하게 갚고 또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 서민 고신용자도 있고 수십억 원을 빌려 체납하는 부자 저신용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약자를 우대하자는 정치 논리로 경제에 접근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진단부터 잘못 짚었다고 하겠습니다. 신용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 질서를 역행하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자꾸 던지면 고신용자가 될 유인이 사라지고 사회가 신용을 경시하게 됩니다. 저신용자들은 더 쉽게 돈을 빌리고 연체율은 높아지겠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부채도 쌓이게 됩니다. 은행이 해야 될 상환 능력 검증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거고 부실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에 경기지사 시절 이미 극저신용자 대출을 운영해봤습니다. 경기도민 가운데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의 사람들에게 연 1% 저금리 대출을 해준 건데요. 올해 4월에서 8월 만기가 도래한 건 중에 74%가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 35%가 만기 연장을 했고 38.3%는 연체를 했는데 연체건 중에 76%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빚 탕감이 예고돼 있잖아요. 이것도 신용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대부분 정부가 신용 사면을 해왔는데 최근 코로나 위기 등으로 그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연말까지 324만 명의 빚 탕감을 예고했죠. 취약계층에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신용사면 조치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287만여 명 중 33.3%에 해당하는 95만여 명이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위기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피해는 일반 대출자들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면서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복지 또 신용을 또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관세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대미 수출 2위 품목 반도체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멕시코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또 언급했습니다.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는 100%, 의약품에는 최대 25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엄포를 넣은 바 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입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명문화하지 않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 능력이 뒤처진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긴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도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가전기업들은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가 현실화되면 생산 비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지금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투자도 원래 한다고 했던 것도 좀 조충하고 재고해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산업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협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청년 보수 활동가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향해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비자 취소에 착수했다며 추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SNS입니다. 미국은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취소를 진행 중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암살에 환호하면 추방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Why would we want to give a visa to someone who thinks it's good that someone was murdered in the public square?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제한을 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커크가 지난 10일 피살된 이후 급진 좌파를 암살 배우로 지목하는 등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외국인이 피해 입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자 취소 과정에서
폭력 선동과 단순 의견 표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고, 로이터는 외국인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남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도 런던 시장이 분열과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불편한 시선이 감지됐습니다. 트럼프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반트럼프 시위가 예고된 런던에는 머물지 않을 예정입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에는 커크 추모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과도한 지지층 결집이 정치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그동안 비경쟁 영화제를 표방해왔는데 올해 30주년을 맞아 경쟁 부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0번째 축제의 문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박찬욱이 열었습니다. 이병헌과 손예진 주연의 새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박찬욱의 세계를 또 한 번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영 직후 열린 기자회견은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와 사회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딱 결합돼서 그렇게 바깥으로도 향하고 안으로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이번에 또 얼마나 재밌게 우리가 작업을 할까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30주년을 맞아 크고 작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아시아 작품 14편을 초청해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상 등을 수여하는 부산 어워드를 신설했습니다. 비경쟁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대중적 관심을 끌어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스타 감독들도 줄줄이 부산을 찾습니다. 지하장커와 두기봉, 차이밍양 같은 아시아 대표 주자부터 칸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휩쓴 션 베이커, 아시아 영화제에 처음 방문하는 마르코 벨루키오까지 거장들이 참석하는 행사 대부분이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줄리엣 비노시도 특별전의 주인공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공식 초청작 241편을 포함해 모두 328편을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26일 대상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34년) 전인 오늘입니다. 1991년 9월 17일 남과 북은 만장일치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161번째 회원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유엔의 DNA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의 산파였죠. 6.25 때는 유엔의 이름으로 처음 군대를 보내 북한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We did it for South Korea. All of us working together,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ones who came from the United Nations countries. 최빈국에서 마침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외교 강국이 됐고 유엔과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 stand before all of you today. 이런 유엔을 맡을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예외 없이 베테랑 외교관들이 그동안 맡아왔던 것과는 어긋납니다. 우리 외교의 최전선, 그것도 다자 외교의 격전장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금감원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비서관 등 요직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사건 변호인들을 줄줄이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18기 전성시대, 특히 변호사 출신 등용에는 물음표가 더 붙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비를 자리로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치열한 외교 전쟁을 치를 선봉장까지 그래야 하나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외교가의 거두죠. 헨리 키신저는 불과 2년 전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직전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미중 갈등은 날카로워졌고 북핵 위험도 더 커졌고 심지어
동맹국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런 엄중한 국제 정세를 동기회 정치, 보훈 인사, 외교 사유화로 의심받는 인사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거 아닌 겁니까? 9월 17일 윤정호 앵커 칼럼, 외교엔 연습이 없다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에 5에서 30mm, 제주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안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전주 20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24도로 남부지방의 무더위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잠시 날이겠다가 모레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